야단 매화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있고 흥미로운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작고 가난한 마을에 길동이라는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죠. 어느 날 길동은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으로 떠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찾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깊은 산속에서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죠.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길동은 처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처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처녀가 기력이 다해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급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길동은 처녀를 방 안에 눕히고 입에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얘야, 이 처녀는 누구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데려왔습니다. 길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어찌하여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안타까워하며 처녀를 돌보았습니다. 길동은 잠든 처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처녀를 보고 있자니 길동의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죠. 하루가 지나자 드디어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길동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처녀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산속에서 쓰러져 있는 당신을 제가 발견하고 데려왔습니다. 정말 저를 구해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깨어나 주셨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길동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 눈망울을 가진 처녀를 바라보자 길동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깨어나면 주려고 준비해둔 것이 있습니다. 길동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보리밥을 가져와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처녀는 순식간에 보리밥을 먹어 치웠고 이제는 조금 살아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길동이 물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처녀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연화예요. 처녀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길동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 연화의 몸 상태가 좋아지자 길동은 그녀를 데리고 벚꽃이 만발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와,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기쁜 마음에 연화는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길동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길동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함께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길동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도 같이 넘어져 길동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길동이 누워서 연화의 눈을 바라보니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벚꽃향이 주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연화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오더니 길동의 입술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길동은 잠시 당황했지만 난생 처음 느낀 부드러운 감촉에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길동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장가가는 것은 꿈도 못 꾸며 살아왔는데 천사보다 아름다운 처녀와 사랑을 나누다니. 길동은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연화는 길동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길동 역시 그런 연화를 보며 한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고 길동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길동과 연화, 그리고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밥을 연화에게 먹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세 사람은 배를 굶으며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길동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길동은 나무를 팔아야 어머니와 연화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에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면서도 연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순식간에 나무 한 짐을 모은 길동은 나무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판 돈으로 보리쌀을 사서 콧노래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친 목소리로 어이 형씨, 손에 든 보리쌀을 순순히 내놓고 가게나. 장터 거지들이 나타나 보리쌀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걸로 우리 어머니와 연화에게 밥을 해줘야 합니다. 길동이 애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좋은 말로 할 때 어서 내놔. 거지들은 길동을 몰아붙였습니다. 길동이 끝까지 저항하자 거지들은 결국 그를 때리고 보리쌀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와 연화에게 줄 보리쌀을 잃은 길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연화가 굶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길동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흐르는 길동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하느라 힘드셨죠? 어서 씻고 저녁 드세요. 어머니는 식사하시고 주무십니다. 길동은 깜짝 놀라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흰쌀밥에 고기까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요? 길동이 물었습니다. 잠시 장에 나갔다가 사왔어요. 연화가 답했습니다. 돈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산 거요? 그건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길동은 연화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랐지만 일단 배불리 먹고 나니 기운이 났습니다. 다음 날 길동은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그 거지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길동이 애원했습니다. 오늘은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니네. 어제 빼앗은 것을 돌려주러 왔네. 거지들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까? 어젯밤에 어떤 처녀가 찾아와서 당신 보리쌀을 내놓으라고 하더군. 그리고는 한 번 더 빼앗으면 우리 모두의 발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거네. 길동은 거지들이 돌려준 보리쌀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처녀는 도대체 누구지? 어찌하여 여자가 장정들보다 힘이 센 것이지? 길동은 순간 연화가 그 처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연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길동은 그녀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웬만한 사내들도 두려워하는 거지들을 그렇게 벌벌 떨게 할 정도라면 그녀는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동은 또다시 연화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았습니다. 흰쌀밥에 고기국 그리고 고기 반찬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연화는 무슨 돈으로 이렇게 쌀과 고기를 살 수 있는 것일까? 길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연화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길동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길동은 점점 더 연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길동은 연화를 볼 때마다 이전과는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설레고 가슴 뛰는 감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연화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나고 연화가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가시지요. 연화가 집을 마련했다는 말에 길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를 따라 새로 마련한 집으로 가보니 양반들이나 살 법한 커다란 기와집이었습니다. 잠시 놀라움에 기쁨을 느꼈지만 길동은 점점 더 연화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길동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나자 연화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동이 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집의 명의도 길동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게다가 농과 밭도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연화의 말에 길동은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집도 과분한데 농과 밭이라니요? 연화를 따라간 길동은 넓은 논과 밭을 보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이 모두 길동님의 것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살 수 있단 말이요? 조상 대대로 땅 한 평 없이 살아온 제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길동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보며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길동은 연화가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녀의 정체와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함부로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동과 어머니는 그 집으로 이사하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연하는 의원을 불러 어머니를 치료하게 했고 어머니의 건강도 날로 좋아졌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길동은 가끔 주막에 들러 술 한 잔을 즐기곤 했습니다. 비싸서 감히 마시지 못했던 탁주를 마음 놓고 즐기니 그 또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동은 평소처럼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복의 달수, 자네도 조심하시게. 춘식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왜 조심해야 한단 말인가? 달수가 물었습니다. 못 들었나? 얼마 전에 산속에서 보부상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지 않았던가? 그들의 온몸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이 있었고 심장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야. 사람들이 구미호의 소행이라고들 하더군. 구미호라니 그런 게 정말 있다고 하는 말인가? 거참, 모르면 말을 하지 마시게. 구미호가 처녀로 변장하고 보부상들을 산속으로 유인해 심장만 빼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네. 게다가 보부상들이 가지고 있던 국보도 모두 사라졌다고 하지. 그럴 리가. 그 보부상들이 국보를 옮기던 중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그렇다네. 그 사건 이후로 국보와 함께 그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정말로 구미호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길동은 무척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미호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 구미호가 연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정말 구미호라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놀라운 회복 능력과 엄청난 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길동은 머리가 터질 듯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길동은 자연스레 연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요즘 식사도 잘 못하시고 먼 산만 바라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연화는 여전히 길동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길동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걱정하며 돌봐주고 사소한 것까지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길동은 연화를 더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구미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길동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구한 날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오셔요. 오늘도 술을 많이 드셨네요. 어깨를 만지며 연화가 말했습니다. 이 손 저리 치우거라. 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 거냐? 길동은 술에 취해 연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시는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나는 사실 다 알고 있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이지 않느냐? 짐승 주제에 감히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길동은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길동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연화를 구미호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길동의 의심과 두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막에 들를 때마다 구미호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그때마다 길동은 연화에 대한 의심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길동은 낫을 들고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연화를 향해 낫을 휘두른 것입니다. 깜짝 놀란 연화는 길동의 살기 가득한 눈빛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길동의 그런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화가 떠난 후 길동의 집에는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는 집안이 늘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떠나고 나니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술이 깨고 나서야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귀부인 복장을 한 여인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젊은 처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계시는지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젊은 처녀라면 연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요? 여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는지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돌아오시면 제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는 공주마마를 모시는 현옥이라 합니다. 공주라니요? 아니, 연화가 공주님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주님께서 답답함을 느끼시고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공주님이 돌아오시면 제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기 위해 저와 포도대장까지 모두 나섰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찾아야만 아바마마께 꾸중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현옥의 말을 들은 길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주를 구미호로 오해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길동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준 연하를, 아니 공주님을 구미호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일 구박하고 내쫓았다는 사실에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하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미호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후 연하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매일같이 길동은 연하를 그리워했습니다. 연하가 없는 집안은 마치 생기를 잃은 듯했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한 번 떠난 연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길동은 주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의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